안녕하세요. 지난번 첫 방송에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재명 죽이기 포함 정치 상황을 현재 미국 국내의 정치 권력 투쟁 상황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의 이재명 죽이기가 문재인 탄핵을 위한 초석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동안 꼴보수, 즉 전쟁, 갈등 이런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냉전을 고착화시키려고 동네방네 싸우고, 그리고 군산 복합체라고 불리는 전쟁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주로 그런 정책들하고 부합되는 일들을 벌여온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 협업을 하는가? 왜 이런 그러니까 꼬이는 것, 트위스트 현상이 나타났을까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전쟁 후에 계속 미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가 미국 덕분에 잘 살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막 한국이 미국에게 막 딱딱거리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정말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강대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미국만 따라간다 이렇게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것이 또 일정 부분 맞는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계속 한국전쟁 이후 미군정 이후 한국전쟁 이후 계속 그랬던 대로 미국 정권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우리나라 정권은 미국 말을 들어야만 해온 그대로, 그리고 또 민주, 진보 이런 내용들을 당론으로 내고는 미국 민주당과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결을 같이 하면서 공조하면서 이렇게 가면 한국 내의 정치 상황에서 트럼프 이전의 그러니까 미국 패권주의와 전쟁 불사라는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이,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에 그 패권주의와 전쟁 불사라는 이런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리나라 국내에서 대변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 이거를 파악하기가 요즘처럼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그냥 되던 대로 돼 왔으면. 근데 지금 이게 크로스에서 꼬이는 게 일어나고, 신기하게도 공화당 대통령이, 그러니까 평화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화당은 평화 정책을 펴고 그러면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진보, 평화, 공정 이런 미국 민주당과 비슷한 그 결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내부의 민주 진보 진영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복잡해졌다는 거죠.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 좀 약간 생뚱맞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올해 엄청나게 재미있게 봤던 영화 독전, 그러니까 짱짱한 배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출연하셨던 주요 배우들 관련해서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근데 정말 명영화, 너무 본질을 찌르고, 제 생각에는 너무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해외 유명 영화제에서 아마 아무 데서도 상을 안 준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독전 얘기를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말씀도 좀 빨리 드리려고, 제가 말을 빨리 잘 못하는 성격인데 빨리 말씀드리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좀 길어지더라도 일단 이 이상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멘탈 트레이닝으로서 독전의 메타포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뭐 이중구조라든지 중층구조라든지 동전의 양면이라든지 양수협작이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내의 권력 투쟁을 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경향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복사되면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이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자산들의 위치는 과연 어떻게 될지, 뭐 그 전제로서 우리 한국 내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까지를 좀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끝까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게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독전의 메타포들, 이중적인 메타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전은 진짜 잘 만든 영화입니다. 아마 블레이드 러너급 광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독전 광팬입니다. 근데 독전이 이렇게나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그 스토리가 전혀 그냥 평이하게 단편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최소한 서너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혹은 중충적인 그런 복선, 이중 구조를 캐리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메타포 상징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어서 보는 관람객들이 자꾸만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반되고 이중적인 독전에 숨어 있는 중층적인 메타포들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세 가지만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걸 이해를 한 다음에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죠. 그 얘기를 해본 다음에 그 결론을 가지고 그 틀을 놓아서 미국의 정치 권력 투쟁이라는 본론으로 한번 옮겨가 보는 게 좀 재미도 있고 이해에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화에서 첫 번째 메타포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재벌가의 아들, 그 가짜 이 선생이요. 그 이사가 이름이 브라이언이잖아요. 근데 이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에 엄청 재밌는 메타포가 숨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유명한 한 소설에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 소설 속의 브라이언은 옛날에 유대 지방에서 예수가 태어나던 날, 그 소설 속에서 예수가 태어난 같은 날 예수 옆집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이제 살면서 예수로 오해도 받고 착각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마리로 좀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면 이제 어릴 적에 고아가 돼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영화 중에 진짜 이 선생이요. 진짜 이 선생 류준열이 혹시 예수라는 의미인가? 예수를 암시하는 캐릭터인가?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진짜 이 선생이 자기를 흉내내면서, 그러니까 그 진짜 예수 이 선생을 흉내내면서 엄청 잔인하고 폭력적인 살상을 막 휘두르고 그랬던 그 가짜 이 선생 브라이언을 진짜 이 선생이 막 혼내주면서 좀 너무 그 잔인한, 아무튼 그 막 이렇게 그 직전에 뭐라 하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감히 나를 흉내낼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한 거! 뭐 용서할 수 없다고 막 호통을 막 치죠. 그 생각을 해보면 이 메타포가 얼마나 깊이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얼마나 재미가 있을지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요새 무슨 진짜 예수 그리스도, 뭐 가짜 예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뭐 이런 말들 엄청 많잖아요. 그 시쳇말로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 사이에서 로만 카톨릭의 그 지금 현재 그 교황이라는 직이 가짜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고, 또 이제 종말론, 그 마지막 때를 뭐 이런 거를 열심히 믿으시는 일부 개신교 분들은 적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이런 악의 세력이 숭배하는 그
신의 이름이죠. 호루스라고 하는 악마가 현재 왕 노릇을 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호루스라는 그 나쁜 악의 신이 가짜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메타포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이 선생이 예수라고 치고 그 브라이언이라는 그 이름이 정말로 이 스크린라이터, 그러니까 그걸 쓰신 분께서 아마 감독이 같이 쓰셨을 텐데, 이 감독 정말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 뵙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아무튼 이 정말로 이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차용을 하면서 그 소설 속의 브라이언을 염두에 두고 쓰셨다면 이건 진짜 엄청 재밌는 그 이중적인 메타포가 되는 거죠. 이거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가짜 이선생 브라이언이 반지를 끼고 나오잖아요. 그 반지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그 초반에 죽은 살해당한 그 이쁜 우리 애기, 가엾은 애기가 손톱으로 그려놓고 간 그 반지 문양이요. 그게 이제 수학에서 그 무슨 아마 뭐 미분적분에서 쓰는 무한대, 적분에서 쓰는 무한대 표식일 텐데, 이거가 또 일루미나티들의 표식이라고들 하잖아요.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일루미나티.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집단. 그 표식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진짜 예수, 가짜 예수,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뭐 해석을 해보는 것도 크게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재밌게 느낀 메타포가 이중구조. 본질은 똑같은데 반대로 혹은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메타포. 이게 뭐냐면, 이 선생이 너무 사랑하는 개 이름이, 그게 이제 극 중에서 라이카잖아요. 근데 이 라이카가 또 뭐죠? 극 속에서 아주 품질이 좋은 필로폰, 마약, 신종 필로폰. 필로폰도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아무튼 라이카, 마약 이름하고 개 이름이 똑같죠. 근데 이 라이카라는 이름의 개, 이 개 이름 라이카, 마약 이름 라이카도 본래 이 이름의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누구냐 하면 1950년대 옛날 소련에서, 이제 소련이 생명체 유인 우주선까지 그 생명체를 미국보다 먼저 쏘아 올렸잖아요. 근데 그때 거리에 버려진 채로 떠돌이개, 거지개로 살다가 우주선을 타고 생명이 있는 채로 세계 최초로 지구 밖으로 나가는 그런 영예를 거머쥔 그 개 이름이 라이카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재밌는 이중구조죠. 메타포. 버려진 채 길거리를 방황하는 헤매는 배고픈 불쌍한 개. 근데 어느 날 완전 뭐 그 라이카라는 그 개가 자기가 엄청 출세했다고 느꼈을지 생각을 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치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 대박, 지구 최초로 생명을 가진 채로 살아서 우주 공간으로 나간, 그래서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 뭐 모르겠어요. 그 이쪽 방면에서는 전 지구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개가 아닐까요? 뭐 라켓 뭐 이런 우주 개발 그런 데서는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라이카라는 개가 중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양면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 개 이름인 라이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하게 질이 좋은 마약이죠. 그럼 이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마약이라는 라이카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마약들 중에 최신 품이죠. 거기서 제일 품질이 좋다잖아요. 그 마약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약의 양면성, 마약의 어떤 대치되는 이중성이 있나,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선 진짜 오리지널 라이카를 파는 진짜 이 선생은 뭐 마약을 파는데도 선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가짜 라이카를
대량 생산하잖아요. 그 용산역에 있는 그 기지에 숨어서 기계를 막 돌려가지고. 근데 이걸 추진하는 브라이언, 이 사람이 가짜 이 선생이죠. 그래서 진짜는 진짜 라이카를 팔고, 그러니까 진짜 뭐 이 선생, 혹은 진짜 예수는 진짜 라이카를 팔고, 가짜 이 선생, 가짜 예수, 아니 가짜 예수인 브라이언은 가짜 마약, 가짜 라이카를 팝니다. 그리고 이 라이카를 먹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진짜 이 선생하고 엄청나게 친한, 거의 뭐 생명을 함께하는, 마지막에 떠날 때도 같이 떠났죠. 그 천재, 라이카 제조하는 천재 이 농아 자매는 라이카를 먹고 엄청난 흡입한다면 엄청난 생산성으로 그 신나는 음악 그 틀어놓고 이렇게 그 테크노 뮤직이 이렇게 바닥을 빵빵빵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으면 막 광광 울리고 그 진동이 몸으로 느껴지죠. 그거를 그러니까 자신의 감각이 라이카 덕분에 극대화된 상태에서 완전 30시간이 넘게 잠 한숨 안 자고 신나게 춤을 춰가면서 열심히 그 라이카를 만들죠. 그러니까 일을 합니다. 뭐 마약을 만드는 일이지만 어쨌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커피만 마시고 이렇게 지켜보던 그 경찰들이 막 죽을라 하잖아요. 아, 쟤는 어쩌면 저렇게 쉬지 않고 체력이 막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경찰 중에 한 명이 그러죠. 쟤네는 약 먹었잖아. 우린 커피 마시고. 그렇게 뭐 마약을 생산하는 건 생산하는 거지만 어쨌든 신나게 춤을 추면서 일을 합니다. 프로덕티브하게 무언가를 프로듀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김주혁 씨가 연기했던 그 중국 마약 큰손, 그분도 역시 극 중에서 마약을 즐기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마약에서 벗어나길 싫어하는 게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극도로 예민해진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섹스에 끊임없이 심취해 있고 싶어 하는 게 분명한 그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파트너인 그분하고 여성분하고 그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속옷 위에 가운만 걸치고 있죠. 그건 왜죠? 그러니까 입고 벗기 귀찮아서 저러나 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 정도로 매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leasure 이러면은 어떤 신체의 감각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기쁨 이런 거고, joy 그러면 어떤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spiritual하고 이런 그 평화, 그런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조이에 가까운 그런 행복이 아니라 pleasure, 극도의 physical, 그러니까 극도로 확대된 physical pleasure, 이것만을 막 즐기는, 그것이 즐겁긴 하지만 글쎄 생산적인지 productive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productive하다 아니다 이거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있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러면서 또 사람을 막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막 열나 잘 때리죠. 막 두들겨 패고 거의. 그러고 막 죽일 때도 막그 자기가 사람을 막 죽이면서 자기가 죽이는 사람들 보고 나쁜 새끼들 막 이러면서 죽이죠. 이렇게 한 영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심지어 라이카라는 마약까지, 혹은 그 마약을 소비한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무튼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식으로 동전의 양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등장인물들과 소품들이 모두 동전의 양면이라는, 결국은 한 몸체의 상반되는 양면이라는 코드를 끊임없이 중층적으로 사용하면서 아주, 그러니까 심도 있는 스토리를 엮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는 보고 또 보는 맛이 있고 곱씹고 또 곱씹게 되고 이제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무슨 뜻일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단순한 마약 갱단들, 조직폭력배 뭐 이런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거진 한 뭐 30년 가까이에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는 뭐 제 인생 영화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독전으로 좀 제 마음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뭐 사랑은 옮겨가는 거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이 외에도 인간과 신의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절대선이라는 건 정말 존재할까, 이런 식의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철학적인 질문들도 저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걸 피할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하는 중인 우리가 당장 좀 그러니까 관심을 모아야 하는 미국과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오늘은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독전에서의 사용된 그 심볼들, 그러니까 네이밍으로 심볼이죠. 브라이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네이밍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이런 동전의 양면, 극단적 상호 반대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같다. 이런 컨셉,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각도, 시각에서의 그 뭐 진행되는 일들 이런 것도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미국을 이라는 나라의 권력 투쟁 구조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격렬하면 그러니까 본래는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직 대통령은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대통령직을 승계한 사람을 위해서 예의상 말을 안 하는 게 예의죠. 그 차기 정권의 독자성, 독립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민주당은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 뭐 오바마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전직 대통령이 자기를 이은 그 반대당의 대통령을 그렇게 대놓고 까대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격렬한 정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을 한번 이 양면성의 코드라는 걸로 보죠. 먼저 미국의 양대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제 본래 공화당이라면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보편적인 복지와 평등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가 흔히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그러니까 정부가 뭘 묶어갖고 못하게 하는 이거를 안 하고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최대한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화당이 엄청난 자본력을 가진 경제 주체들과 극도로 영세한 자본력을 가진 경제 주체를 똑같은 경제 주체니까 1대1이다. 이렇게 놓고 공정하고 대등한 니네는 균형 잡힌 뭐 공정한 독립적인 상호 독립적이고 대등한 경제 주체들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별다른 규제 없이 무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그냥 냅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뭐 소자본이 갖는 경쟁력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한 사회 내의 경제적인 불평등, 대자본의 소자본이 밀리고 초대자본의 소자본이 먹히고 이런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가속도까지 붙어서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편복지와 균형, 밸런스라는 민주주의, 뭐 균형, 평등 이런 걸 기초로 내거는 민주당 정책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이런 식으로 조세 정책과 임금 정책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배 정책이죠. 분배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걸 통해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편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게 전통적인 민주당의 정책 노선 방향이라고 매우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요즘같이 전 세계 시장에 이제 문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Free Trade Agreement, FTA,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 관세가 없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각 국가별로 이제 수출입의 문턱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없어진 이런 경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법인세, 그러니까 한 미국이라는 한 단위 국가의 기업의 법인세와 최저임금 이런 거를 다른 나라들보다 엄청 높게 엄청 높게 그렇게 운영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자본을 투자해서 최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자기 그 자본의 존재 이유, 최종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딴 나라로 이사 가죠. 법인세가 낮고 임금 수준이 훨씬 낮은 다른 나라로 이사 가죠. 많이들 이사 가잖아요. 이렇게 공화당은 무한 경쟁을 밀고, 그러니까 공정하다 이러면서 무한 경쟁을 밀어주고, 민주당은 높은 세금 정책과 높은 임금 수준을 이렇게 밀어주는 겉보기에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정책들을 적절하게 근데 왔다 갔다 필요할 때 동시에 운영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업해서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레이건 이후에, 레이건 때 법인세가 35%였거든요. 35%. 100만 원 벌면 35만 원 내는 거죠. 우리나라 법인 실효세가 12%도 안 된다잖아요. 우리나라는 100만 원 내면 12만 원 내는데 미국은 트럼프가 이 법인세를 왕창 깎아줬거든요. 근데 워낙에 레이건 이후에 한 번도 내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 35%에서 15% 가까이 깎아줬는데도 아직도 법인세가 21%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법인세가 10% 정도 더 높아요. 미국이 그렇게 많이 깎아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이렇게 바닥 수준으로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이 바닥 수준으로 이렇게 깎아놨으니까 무슨 세금이라도 깎아줘야지 경제 활성화가 만약에 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치는데 뭘 더 어떻게 깎아주죠? 이러니까 우리 이건 누가 다 해놨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러니까 문 대통령 고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이걸 지금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문재인의 경제정책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얘기를 할 땐가요? 정말 자한당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 이명박근혜가 그거 다 깎아주고 난리치고 더 부자 되게 만들 때 다 짬짬이로 같이 법안 통과 다 시키고 할 거 다 해놓고 인제 와가지고 막 무슨 기억상실증 환자들인가요? 아니면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까?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요. 이렇게 공화당의 그 라자페어 그 자유시장 경제에 가까운 거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절하게 따에 따라서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같이 이 정책을 피면서 해온 게 뭐냐 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그 신세계 시장 경제 질서를 창출해낸 거죠. 그러면서 transnational cooperation 이런 그리고 아마 뭐더라 크립토크라시는 비밀주의고 아무튼 기업 지배 정치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도 아니고 초국적 기업 이런 엄청난 단어들 모든 국가들을 초월한다는 얘기. 트랜스휴먼이면 신인데 트랜스내셔널 코퍼레이션이면 모든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그 초국적 기업들 뭐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많잖아요. 애플 그리고 삼성도 그 반열에 들어있죠. 그걸 해온 겁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데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불평등이에요. 불평등.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역대 최고잖아요. 수출액이. 막 계속 수출이 막 개항일에 최고 액수의 수출을 때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수출이 늘었는지 어쨌는지 못 느끼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실물 경제 속에서 돈이 움직여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해서 새로 끌어온 돈이
가는 곳이 서민들한테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돈 있는 대로 다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죠. 얼마나 그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근데 전체 국가에서 우리 국가에서 돌고 있는 돈의 아주 작은 포션을 일반 사람들 80% 90%가 항상 고만고만하게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실물 경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삼성이라는 기업의 힘에 밀려갖고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에 해당하는 뭐 이런, 근데 거기서 이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그 대문을 닫아 걸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나라 단위국가 굶어 죽게 만들려면 뭐 하죠? 경제 제재 하잖아요. 서로 거래 못하게.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아셨기 때문에 아마 물어붙이셨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그때는 뭐 이것저것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그냥 문 닫아 걸면 굶어 죽습니다. 요새 세상에는. 근데 그거가 이제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거의 적대적이고 폐쇄적으로 그 계층 상승의 또는 소득 구조에서 이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게 된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이건 이명박근혜죠. 당연히 이명박근혜요. 이명박근혜가 세금이란 세금은 다 내렸을 거고 그때 또 이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지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뭐 미국, 유럽 다 나서가지고 뭐 했죠? 양적 완화 정책 했죠. 그 양적 완화라는 게 뭐죠? 종이하고 잉크 써서 돈 더 찍어내는 거예요. 아니 돈이 골고루 돌아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구매력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아무튼 돈이 돌아야죠. 그 돈이 막히면 공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아무리 막혀도 많아도 병목 현상처럼 어디에서 딱 걸려갖고 돌지 않으면 그러면은 빵 터지는 거거든요. 그 터질까봐 2008년 경제 위기에 양적 완화 정책 계속 했잖아요. 돈을 찍어서 막는 거죠. 돈을 찍어서 이제 제조해서 그러니까 책 만들듯이 돈을 찍어가지고 막았는데 그 찍어낸 돈조차 어디로 갔죠? 그것 또한 그 소득 불평등 소득 지표상 액수가 큰 쪽에 뭐 이걸 상위 그렇게 했는데 상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또 쏠려 버렸죠. 이렇게 해 온 겁니다. 이게 공화당 민주당이라는 서로 다른 곳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은 양 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레이건 이후에 트럼프 이전 바로 직전까지 레이건 후반부부터 한 30여 년 펼쳐온 경제 정책이죠. 조금 더 논의를 확장을 해보면 그럼 이 신자유주의라는 건 왜 일어났는가? 레이건 시대에 레이건이 gorbachov하고 이제 골바초프가 소련을 해체해버렸죠. 구소련을 레이건 말기 다가오면서 근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막 이제 밀어붙이면서 얘기를 한 게 레이건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도 무너가 없애라 막 이랬죠. 그러면서 그 이데올로기 그 냉전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뭐 사회주의 진영과 소셜리스트 블록과 자본주의 진영 또 이걸 뭐 캐피탈리스트 블록이라고 절대 안 그러죠.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진영하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이거를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회주의의 경제 시스템의 그 관료주의인 면 때문에 관료주의적인 면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일해도 돈 주고 일 안 해도 똑같은 돈 주는데 뭐하러 일해요. 그러니까 생산성 떨어지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도라는 거죠. 사회주의 경제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로 왕창 이제 넘어왔잖아요. 구소련 해체되고 그 옆에 있던 동구 사회주의권, The Eastern Bloc 거기도 다 바뀌었죠. 다 바뀌는 이거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장의 큰 손들이 그쪽을 자본주의 시스템에 빠르게 들어오는 그쪽을
포섭하면서 먹어버리기 위해서 펼친 그게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런 게 되는 거죠. 거기에 미국으로 봤을 때 공화당과 민주당은 아닌 척하면서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짜고 쳤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방송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이걸 방송 올리는 걸 전혀 할 줄을 몰라서 막 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서 아마 보니까는 시간이 나오질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쁘실 때 끊었다가 뭐 몇 분까지 봤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어서 보기도 엄청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잘 못해서. 그래서 2편에서는 여기까지 끊고 그러면 이렇게 이어져 온 이 동전의 양면식의 이중적 양극을 함께 이용하는 이중 플레이가 트럼프 상황에서는 그리고 오바마 상황에서는 구체로 어떻게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정치 정당들과 그 정치 정당들 안에 존재하는 계파와 무슨 관계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또 다른 다음 편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는 우리 강물이 함께 띄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두 분 정치인들을 우리가 계속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로서 함께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을 모아주는 계기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삼아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3편 또 빨리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